들어오죠.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조승현, 강유한, 진청아 이렇게 세 명으로 구성된 킨더붐이라고 하고요. 저는 발표를 맡은 조승현입니다. 저희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서울시 지하철역 어린이집 입지 선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 기획 배경에서는 문제인식, 원인 분석 순으로 설명드리고 저희의 아이디어와 함께 저희가 별도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어떻게, 왜 이런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분석에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한 환경,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 그리고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 로드맵을 보여드리고 저희 주제의 결론과 함께 시각화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대 효과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저출산국가 대한민국. 초저출산국가란 합계 출산율, 즉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3명 미만인 국가를 말하는데요. 가장 최근 통계인 22년 2분기에 우리나라는 0.7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고요.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 미만인 국가입니다. 0.75라는 수치는 전례 없는 심각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을지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결혼을 한 뒤에 이제 자녀를 갖는 게 일반적일 텐데, 혼인율이 줄어들게 되면 출생률이 줄어드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래서 2018년도부터 21년도 연도별 혼인신고 수와 출생신고 수를 알아봤는데 둘 간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양육 환경을 꼽았는데요. 크게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나눠서 봤는데 아이를 키우려면 교육비, 양육비 같은 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집에 크게를 키운다거나 이러면 주거에 대한 부담도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럼 충분한 소득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것이고 안정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직장을 가지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직장 생활을 하면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직장에서 그 육아에 대해서 좀 배려를 많이 해주고 나라에서 육아 복지에 대해서 의무화를 하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영유아 가구들은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어린이집을 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각 요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 먼저 경제적 요인을 보면 21년도에 보건복지부 전국 보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505만 원 정도, 월 평균 양육비는 97.6만 원 정도로 소득 대비 양육비의 비율이 19.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이를 키울만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통계는 이미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치이고 이걸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을 19.3%, 한 20%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 가구가 아이를 키우고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30대 중위소득은 한 3,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세후 한 3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데요. 만약에 외벌이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20% 수준이 아니라 30%, 40% 가까이 이제 껑충 뛰어오르게 됩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중위소득과 영유아 가구 소득을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맞벌이 비율이 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살펴보니 영유아 가구의 54.3%가 맞벌이를 하고 있구나라고 나타났습니다. 맞벌이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기에 경제적인 부담이 좀 크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요인으로 직장 생활과 육아 병행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알아봤는데요.
사람 인에서 원활한 육아와 일의 병행을 위해 직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여성과 남성 모두 공통적으로 육아휴직 보장, 유연한 근로시간을 높은 순위로 꼽았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데 시간적, 물리적인 제약이 많이 따르겠다는 점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유아 부모님들이 원하는 보육 정책 중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의 아이디어 제안인데요.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지하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일 출퇴근하는 지하철역에 어린이집이 있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설문을 진행해 봤는데요. 응답해 주신 보호자분들의 연령대는 25세에서 44세 정도로 나타났고, 이분들의 자녀분들의 연령대는 만 0세에서 7세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지하철로 나타났고요. 이분들에게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하철역에 생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생긴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저희가 질문을 해봤더니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들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철도공단에서 시범사업으로 19년도 3월에 평내 호평역 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이게 반응이 좋고 이제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고요. 최근 이제 22년 9월에 여주역에도 어린이집이 개원됐습니다. 이어서 올해 안에 고양시 안에 탄현역과 행신역에도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서 살펴본 저출산의 원인과 페인 포인트를 고려해서 저희는 양육비 부담이 크고 직장 생활로 인해서 육아 시간이 많이 부족한 맞벌이 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어 보자. 그런데 어디에 만드느냐?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지하철임을 감안해서 지하철역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드는데 이때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 보자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입니다. 분석 환경으로는 저희는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 QGIS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했고요.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는 용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 로드맵입니다. 저희 로드맵의 핵심은 군집화를 통해서 최적의 군집을 선정을 하고 이 군집 안에 있는 행정동들의 지하철역 유동인구를 분석해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을 많은 지하철역을 최종 어린이집 입지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군집화를 이용하는 이유는 각각의 행정동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특징들을 분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슷한 특징들을 가진 행정동들을 묶어서 군집화를 하고 저희 주제에 가장 적합한 군집을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 425개 행정동들에 대해서 4가지 특징으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데이터를 결합해줬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출생자 수 평균 증감률, 그리고 두 번째 혼인수 평균 증감률, 영유아 대비 어린이집 정원수, 연평균 가구소득 이렇게 4가지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출생자 수 평균 증감률과 혼인수 평균 증감률은 이제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각각의 수가 어떻게 증감을 했는지 그걸 알아본 거고, 영유아 대비 어린이집 정원수는 행정동별로 이제 거기 행정동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수를 각각의 행정동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정원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1보다 크게 되면 영유아 수보다 정원이 적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부족하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보다 크면 클수록 큰 수가 나올수록 그 행정동은 어린이집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평균 가구소득은 말 그대로 행정동별로 이제 평균 가구소득을 뽑아본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각의 그 특징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행정동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출생자 수 평균 증감률과 혼인수 평균 증감률은 대체로 다 이제 0 밑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영유아 대비 어린이집 정원수는 1보다 크면 클수록 큰 숫자가 나올수록 어린이집이 부족한 것이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대체로 1보다 다 큰 곳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동별 연평균 가구 소득은 대략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근무지와 거주지 성향의 행정동 분류입니다. 저희가 행정동을 근무지와 거주지 성향으로 분류한 이유는 지하철역에 어린이집을 만드는데 출퇴근할 때 하차하는 역, 즉 직장 쪽 역이 아니라 승차하는 역, 집에 가까운 역에다가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출근 시간대인 7시에서 10시, 그리고 영유아의 부모의 주 연령대인 25세에서 44세의 유동인구의 증감을 보고 이 유동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면 근무지, 감소하면 거주지로 분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분류를 해봤더니 거주지 성향의 행정동은 315개, 근무지 성향의 행정동은 110개 정도로 나타났고요. 저희는 이후에 그래서 근무지 성향의 행정동은 군집화에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주지 성향의 행정동 315개의 행정동을 가지고 저희는 군집화를 진행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K민즈를 활용한 군집화입니다. 군집화를 하기 전에 한 행정동이 좀 이상치처럼 보여서 이제 들여다봤더니 그 출생자 수가 너무 지나치게 적은 값이 나와서 저희가 실제로 확인하기는 어려웠지만 이건 이상치인 것 같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해서 제외를 해줬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알아본 특징 4가지를 가지고 그걸 변수로 사용해서 군집화를 진행을 했는데 각각 변수 간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민맥스 스케일러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표준화를 진행해줬습니다. 그리고 군집화를 좀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이제 되게끔 하기 위해서 PCA를 활용해서 4개의 변수를 2개의 차원으로 축소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군집을 몇 개로 나눌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엘보우 메소드와 실루엣 스코어 이렇게 2가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각각의 메소드는 이게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참고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지표인데요. 엘보우 메소드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 그리고 실루엣 스코어는 이제 실루엣 스코어 점수가 높은 곳을 좀 눈여겨봐야 할 텐데 먼저 실루엣 스코어를 보면 0.65, 그러니까 2개로 나눴을 때 0.65로 가장 높은데 이때 분포를 보면 한쪽 군집에 너무 데이터가 많이 쏠려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건 적절하지 않겠다 싶어서 저희는 이제 그 다음 실루엣 스코어가 높았던 5개를 좀 알아봤더니 좀 비교적 고르게 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보 메소드로도 한번 봤더니 5개 이후에서는 기울기가 이제 완만하게 변하는 게 눈에 보여서 저희는 5개로 군집화를 진행하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5개로 군집화를 진행해보니 군집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출생자 수, 혼인 수로 봤을 때 둘 다 이제 같이 감소를 뚜렷하게 하고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군집 0번과 1번, 출생자 수는 뭐 0번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출생자 수와 혼인 수가 둘 다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건 군집 1번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군집 1번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가구 소득을 들여다봤더니 군집 0번 같은 경우는 7,3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이제 좀 많이 높은 값을 보여줬고 군집 1번 같은 경우는 4,100만 원 수준으로 소득이 많이 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영유아 어린이집 정원수를 이제 비교했을 때 여기서는 군집 0번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라고 보여지지만 그에 이어서 바로 군집 1번도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것만 보면 0번이 타당하겠지만 4가지 변수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희는 군집 1번이
가장 적합한 분집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특징들을 4개의 변수를 PCL을 이용해서 2차원으로 축소를 해줬기 때문에 이 좌측과 같은 그런 시각화가 가능해졌는데요. 이 분집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참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자료들은 평균값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값으로 보게 돼도 출생자 평균 증감률과 혼인 평균 증감률 둘 다 비교적 다른 그 분집에 비해서 적게 감소하고 있고, 영유아 어린이집 정원수로 봤을 때도 어린이집이 충분히 부족한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연평균 가구 소득으로 봐도 이제 낮은 소득을 보여주면서 육아 비용이 크겠다라고 이제 분집 1번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서 이 분집 1번을 저희는 채택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지하철역 위치 좌표 데이터와 유동인구 좌표 데이터를 결합해서 역별 유동인구를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유동인구에 대해서 데이터 안심구역의 서울시 유동인구 정보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컬럼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의 대상 연령이 되는 25세에서 44세, 그리고 출근 시간대인 7시에서 10시. 그래서 이게 22년 1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일자별로 다 이렇게 쪼개져 있는 데이터인데 하나의 데이터로 결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다음으로 지하철역 위치 좌표 데이터를 크롤링을 통해서 수집을 해줬는데요. 셀레니움과 크롬 드라이브를 활용해서 구글 어스를 통해서 좌표를 수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왼쪽 이미지가 저희가 사용했던 코드이고요. 이제 오른쪽 이미지는 저희가 크롤링을 했던 영상의 일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역을 검색해서 그 좌표를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지하철역 위치 좌표와 그리고 안심구역의 유동인구 좌표 데이터, 그리고 저희가 분집한 결과를 3가지를 가지고 저희는 시각화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동인구 좌표를 지도에 찍어봤더니 서울시 안에 이렇게 빼곡하게 잘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확대를 해서 봐도 유동인구가 있을 법한 곳에 잘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크롤링한 지하철역 좌표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잘 찍혔고요. 이 역을 기준으로 해서 420m 반경으로 원을 그려줬고, 그리고 이 원 안에 들어오는 유동인구 좌표 데이터의 합을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역의 좌표들은 이 출근 시간대 유동인구 값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분집화했던 결과로 시각화를 한 자료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군집에 대해서 그 군집에 속한 지하철역의 유동인구를 시각화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재해지역은 아까 전에 저희가 근무지, 거주지로 분류를 했을 때 근무지로 나타난 행정동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군집 1번을 채택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군집 1번 안에 있는 행정동 중에서
행정동 안에 있는 지하철역을 들여다봤을 때 그 유동인구가 이제 가장 많은 곳, 탑 10을 저희가 나열을 해봤습니다. 신도림, 남영, 이대순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저희는 그 선택한 군집 안에 있는 그 행정동의 지하철역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을 최적의 어린이집 입지로 선정하자는 주제였기 때문에 저희의 결론은 신도림이 가장 적합하겠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 주변 환경을 좀 살펴봤더니 어린이집이 생기기에 좀 괜찮은 환경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지도로 주변을 좀 둘러봐도 아파트 같은 거주 지역들이 많이 분포를 해 있어서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어, 어린이집을 출퇴근 동선에 있는 그 지하철역에다가 설치를 함으로써 이 출퇴근 시에 어린이집에 대한 통원 부담을 완화해서 조금이나마 부모님들의 그런 부담을 덜어드려서 육아 환경을 조금 개선을 하고 그 결과 출산율 개선을 조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하철역 입장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기대가 됐고, 그리고 혹시 이제 지하철역 안에 잉여 공간이 많이 있다면 이를 좀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